훌륭한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발표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토론 하실 분들 이제 귀한 토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통 이제 한 5분 정도 이렇게 드리는데요.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의견들 제시해 주시고 또 함께 들은 후에 플로에 계신 분들 의견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황진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황진수입니다.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정책본부 소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토론을 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승재 박사의 후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노인청 신설 재원에 관한 주제로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금메달, 노인에 관련된 금메달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조금 전에 그 발표자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빠르게 해서 2025년에 1000만 명, 지금 900만 명, 지난달에 901만 명이 됐습니다. 1000만 명이 곧 다가오고, 같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1등이다. 두 번째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이 1등입니다. 43%가 중범위 내의 평균 소득에 미달입니다. 세 번째는 저출산이 우리나라가 또 1등입니다. 네 번째는 노인 자살이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WHO의 보고에 의하면 매일같이 42명이 자살하는데 그 중에 30%가 노인입니다. 네 번째는 산업화 사회, 민주화 사회, 정보화 사회 이 압축된 과정을 한 번에 거친 노인들이 우리나라 노인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노인이나 유럽 노인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하튼 나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노인에 관련된 행정, 노인에 관련된 복지, 노인에 관련된 효행에 대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걸 관장할 수 있는 행정청, 이게 노인복지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승재 박사가 노인청에 관한 제안을 했길래 저도 여기에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청은 대한노인회에서 몇 년 전에 한 10년쯤 됐을 때 2011년쯤 됐을 때 전국에 150만 명의 노후 청소를 받아가지고 제가 추억을 싣고 국회에 가서 접수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청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 현재 우리나라에 8개 부처,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가 간사부처이고 외교부, 노동부, 여하튼 간에 8개 부처 54개 과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체계적인 노인복지를 한다면 노인에 관련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집중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면 후행 장려에 관한 것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노인복지청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노인복지청이 설립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나라에 작년도에 56만 명의 노인이 탄생했습니다.
작년도에 저출산으로 어린 아이들이 26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빨리 늙어가고 있다.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런데 2025년쯤 되면 58년 개띠가 노인됩니다. 58년 개띠는 100만 명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인데 이게 712만 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이 끝나고 애를 많이 낳은 것이 걔들이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2부제, 3부제 수업을 했고 고등학교 다닐 때 60명, 80명씩 한 반이 됐었고 그 사람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 대학이 부족해서 대학 숫자를 지금 300 몇십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결혼할 때 집이 없으니까 250만 호 그때 많을 때가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중동 붐이 일어서 그래도 소화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인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1년에 100만 명씩 노인이 탄생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청이 생각하는 것은 노인이 늘어나게 되면 사회가 동력이 떨어지고 또 고기업이 투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노인 문제를 대응하는 정책이 난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회성 정책으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 이것도 한꺼번에 다 바뀌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이러지 말고 정치 논리 격한 정책 수립을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정책 입안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해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일관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효행장려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지 15년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노인복지청이 만들어 놓으면 효행장려에 관한 것을 행정적으로 지자체와 손잡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노인 문제에 관한 정책 대안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 부처의 노인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54개 과에서 노인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통일된 정책 기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 정책을 어디서 하느냐?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실이라는 조그만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장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것을 청장이나 장관으로 올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미래 노인복지 정책 결정을 하고 수립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를 받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외국의 사례는 어떠냐? 미국도 노인청이 있습니다. 스웨덴도 노인 청소년청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노인 여성 가족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노인 인구가 적었을 때 노인복지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청을 만들어 놓자고 제가 주장을 했지만은 이것이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small government is good government라고 작은 정부가 좋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정부가 자꾸 무서를 만들고 하지 말고 조그맣게 하면서 민간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런 제도,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노인복지청을 만들면
정부 부서가 또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선거 때마다 공약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이 노인복지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공약이 아니면은 요즘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청을 만들 경우에 왜 노인복지청만 만드느냐? 장애인청도 만들고 청소년청도 만들고 또 여성가족부가 있었습니다만 또 다문화가정청도 만들고 북한 이탈주의청도 만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도 나도 이걸 만들자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네 번째, 현대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모든 행정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청을 만드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부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 업무는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대상자가 노인이다, 알로케이션. 두 번째, 급여, 노인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 프로비전. 세 번째, 재정, 파이낸스. 네 번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전달 체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달 체계인 노인복지청을 만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만 조정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는 또 하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청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청을 만들려면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가 폐결핵이 많았습니다. 폐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목표 부친협회라고 만든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기금을 가지고 폐결핵에 퇴치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노인복지청을 만들면서 국민적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합의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노인복지청이 접견하기는 쉽지 않은 생맥이 있지만은 저는 노인복지청이 아니라 노인복지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할 바에야 노인복지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독자적인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재 교수님이 제가 카톡을 보니까 노인복지청 신설 지연이라고 해서 요거 하나만 보고서 이거 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우리 노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또 토론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있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종목 원장님, 네,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이크가 볼까요? 아니면 자기를 여기서 일로 오세요. 네, 그래야 또 영상도 나오시니까요. 제자리 나오시죠. 서서 하시겠어요? 여기 앉으시죠. 이 세팅 넘어가요. 안녕하십니까.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일을 한 지 17년 됐습니다. 차정모 박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신과 일을 하기 전에 군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경영학, 돈 벌려야겠다 해서 회계학,
그리고 또 행정학, 또 사회복지학, 그래서 모든 분야를 전문가적으로 섭렵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이제 교학을 접근하게 됐는데요. 교학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사회과학, 그러니까 사회복지식으로 응용과학이 필요하게 되고 또 철학이 기반이 안 되면 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스티에 대한 정의적인 부분이나 또 발음, 인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옳음에 관련된, right에 관련된 부분이고 저스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교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고 힘들겠다라는 그것을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의 내용 중에서 통합적인 것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서 노인에 관련된 부분은 두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인청도 말씀하셨고 정보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소외된 것, 그다음에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을 뭔가 진양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요즘 대두되고 있다. 그 대두되고 있던 그 부분이 뭐냐면 노인에 대한 관점의 문제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공경에 대한 것은 우리 마음에 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동물이 자녀를 잘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효라고 자꾸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경이 빠지면 진실된 마음, 이성적인 그 경이 빠지면 그건 효가 아니다라고 이미 경자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에 대한 관점에 직면하고 있다. 그 노인에 대한 관점의 문제가 뭐냐면 1세부터 14세까지는 그거를 투자 자산으로 봐요. 어떤 부양비를, 그러니까 교육비라든지 다 부양비잖아요. 근데 65세 이상 비용으로 본다는 거죠. 똑같은 부양비인데 한쪽은 투자 자산으로 보고 한쪽은 그것을 비용으로 본다는 관점이 아주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노인에 관련된 것이 우리가 왜 그렇게 보느냐 하는 관점을 보면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 퇴화되고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생산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비용만 소모될 뿐이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인간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경제적인 생산을 위해서 태어났나요? 내가 삶의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일관된 주장이에요. 일관된 주장인데 근데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럼 안 된다라는 관점 자체가 우리는 잘못됐다. 그래서 노인에 관련된 제대로 경험을 하려면 관점부터 바꾸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 부분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뭘 주장하고 있는지 노인 인권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면서 이 부분도 건드려주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부터 지금 오늘도 노인 문제, 사회 문제다. 난 왜 그게 문제인가 하는 걸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상당히 부분에서는 역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문제라는 것은 이상과 현실에 대한 갭을 우리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노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퇴화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당연히 냄새도 나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아무 데나 막 오줌 싸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한 살, 두 살짜리 뭐라고 그래요? 그 문제라고 안 보잖아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로 본다는 관점 자체가 우리는 이 의식 자체를 좀 변화시켜야 돼. 노인을 보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야겠다. 그리고 노인은 계속적으로 퇴화하고 비용으로 소모되는 거 아니에요. 한부분은 기능은 약해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인 그러나 또 이걸 고정성 지능이라고 해요. 심리학 쪽에서는 고정성 지능은 어휘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발달돼요. 다만 뇌기라는 걸로 인해서 신경 인지 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가 마치 폐활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뇌
과학적이나 어떤 생략적인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인문학적인 접근에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발달이에요. 끊임없는 발달이에요. 그건 고정성 진행을 해요. 우리 노인을 문제라고 보는 것은 유동성 지능, 선천적으로 태어났던 지능이라든지 경제적 수단이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이거 관점 자체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야 이거는 우리 효학자 입장에서는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분 말씀에 대한 공통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종주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은 교와 효도를 구분에 대한 오늘 부분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 얘기가 제가 2017년부터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호행 장려법에서부터 문제가 됐어요. 사실 거기 보면 교란 제2조 정의에 부양과 봉사를 수반하는 것 이게 교 정의가 딱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양과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부유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가.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부유자가 얼마나 많나요? 미국에 유학도 가야 되고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건 완전 태어날 때부터 부유자가 되는 거예요. 인권상으로도 안 맞고요. 네. 자유평등에 의지해서 그게 판단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가 잘못다. 그러면 이거를 교육 장려법도 살려야 되고 효도 살려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효가 뭘까? 그거를 누구든지 평등적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준, 척도 기준을 뭐라고 볼까? 라고 생각했더니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한다면 보면 공경이라고 효경에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네. 당연히 불교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걸 한다면 나머지는 다 뭐냐? 교회 방식이다. 교회 효도의 교회 길이다. 그러면 한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양. 네. 그러다 보면 교도 살고 교회하는 부양하는 사람도 살고. 네. 그러니까 교를 하는 공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교와 효도를 구분하면 보다 더 인격적인 문제나 인권적인 문제나 대접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2017년에 홈페이지에서 올려놨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왜 교의 정의적인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논문을 보면요 입신 양명이라는 말 무지하게 나와요. 박사 논문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제발 거기다가 행도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효경에 행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을 보면요 무슨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관직만 되면 그게 교냐 행도를 해야지 제대로 가야지. 그래서 행도 빠지니까 자꾸 오해가 또 생기니까 앞으로는 좀 행도라는 말 꼭 들어가서 사용됐으면 좋겠다. 6자글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면 우리가 효를 볼 때 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효의 속성을 볼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제가 그동안 다 통합을 해보니까 효의 4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성적이어야 된다. 효를 비이성적으로 접근해버리면 이게 효가 아니라는 거죠. 살을 대가지고 이게 좀 이성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또 사회성이 있어야 된다. 사회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모든 철학의 기초는 사회적 동물에서 시작되는 건데 반사회적인 것으로 효를 나타내면 그건 아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질서적이어야 된다. 적어도 형을 갖다가 지금 아버지를 갖다가 친구라고 얘기한다든지 뒤집어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반사회 질서적인 부분으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 중심성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간이 인간을 하는 게 효지. 어디 동물이 스스로 새끼를 보호하는 걸 효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런 적 한 명도 없어요. 우리 현대 와서 그걸 효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지. 제발 인간 중심적으로 효를 다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앞으로 효를 같이 노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옆에 그냥 바로 치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조대영 우리 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있는 소상공학생복지관의 조대이라고 합니다. 스위치를 치시라고 합니다. 저는 내 편의 발제를 듣고 한 세 가지의 공통적 질문을 남겨보고 싶습니다. 한두 가지는 좀 이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하나는 도시적인 부분인데요. 이식적인 부분 두 가지는 좀 공통적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발표하신 분이나 플로에 있는 분 중에 또 이식하신 분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이걸 성숙화시대라고 하는데 이 성숙화시대에 있어서 교육 문화의 문화적 접근과 교육 관련 정책 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 구조와 맞물려 있어서 접근 방식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의 어떤 변화죠. 그런데 특히 가족 파편화, 이혼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거주한다든지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어르신 등을 돌보기가 힘겨워지고 있는데 노인복지적 측면이 아닙니다. 교육가 주제니까 그럼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자녀건 연로한 부모이건 돌보는 일에는 시간과 노력, 돈이 들어갑니다.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나중 일보다 앞닥 심리를 중시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보다는 일단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데 지출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생애 주기 변화가 생겼는데요. 과거에는 전통적인 4단계 생애 주기가 있어서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술 발달과 고령화로 인해서 현재는 5단계의 생애 주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5단계 중에 하나가 50세에서 61세 이러한 세대가 새로 생겼는데요. 이런 세대가 노동과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의 대상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사회복지를 종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좀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하려고 하면 사회복지 실천 이론이 있어요. 모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교를 한다라고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럼 이 교 서비스는 공공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생겼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공급하는 대화나 서비스는 시장 기제 외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다 공공재라고 하죠. 그러면 교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기본적인 공적 도덕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공적 도덕은 도덕 생태학이 공공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교회 장려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교회 장려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공공재로서 사회복지 정책이 공급하려는 재화나 서비스는 정책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장려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가 사회 정책으로 인식하고 교와 관련된 서비스를 사회복지 정책 선택의 차원의 틀로 개념화한다라고 보면 아까 토론자 중에 황진수 토론자가 말씀하신
할당 기재의 4가지 선택의 규모가 발생이 됩니다. 즉 대상자는 누구고, 재원은 누구고, 전달 책임은 누구가 하는 부분을 교행이라고 하는, 교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국가의 전당이 그것을 전달 책임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대중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즉 사회복지 제한 서비스로 인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늘 교육과 관련된 토론회를 들을 때마다 어떤 부분은 교육에서 해야 된다, 교육부에서 해야 된다, 어떤 것은 행안부에서 해야 된다, 어떤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통합되지 않은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교행이라고 하는 실천하는 서비스를 보건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전달 책임을 위원장님 센터에서 거기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공공기업으로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제하신 분들이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를 이해해 주신다면 또 제가 또 다른 데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홍보하고 인식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정도의 토론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우리 토론 한번 의견들을 들어보겠지만 오늘 종이되지 않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최주영 우리 박사님 그런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영 목사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서 저는 4분의 발표자에 대한 개별 토론 그리고 공통적인 종합 토론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출은 했고요. 저는 이제 개별 토론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느낀 거, 이해하는 거 다 생각하고 그냥 코멘트 한마디씩만 하고 종합 토론, 공통적으로 제가 가지게 될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문봉식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는 효실천에 관한 시사점에 매우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시면서 효지도사, 윤성규 강사 등 전문가분들에게 IT 교육, 소중의 IT 교육을 해서 이렇게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제안을 주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그런 전문가분 말고 가족 구성원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놓은 거는 효캠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하는 효캠프. 실은 제가 석사 논문에서 이제 개발했던 프로그램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손자녀가 조부모의 스마트폰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가 이게 개발했던 일정표에서는 셀카랑 이모티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야외에 나가든지 여행을 하면서 조부모가 셀카를 찍고 손자녀의 사진을 찍어서 집에 있는 조부모의 자녀, 부모에게, 손자녀의 부모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실습까지 곁들이는 이런 것들은 꼭 IT 교육을 안 받아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가족 안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안만 하더라도 또 프로그램에 참석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펴져서 우리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대의 조화, 공감, 또 정보 차이가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곁들여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두 교수님의 글에 대해서도 다 생략하고 저는 전반적으로 효실청의 전개 방안으로서 현실적인 당면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이 참 다시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덕균 교수님의 정리해 주신 글들도 제가 제출하는 것들은 다 생략하고 토론자로서 본인이 제가 가장 의미 있고 같은 것은 우리 김덕균 교수님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서 표는 하나, 표 실천 방법은 여러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개념 본질과 실천 방법은 분명히 다르고 구별되어야 합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지역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효학 발전의 한 분야고 효학의 발전된 분야 또는 실천적 학문으로서 실천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면서 실천 효학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드리는 그런 첫 번째를 적어보았습니다. 물을 잠깐 마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승재 교수님의 그 캐넬버의 4분면 이론 중심으로 한 무인정 신설 제안 굉장히 체계적이고 어려운 이론으로 알고 있는데 이론에다 잘 적용시켰던 내용들을 현재 일단은 제시했습니다. 다만 그 캐넬버가 자상분면에서 말하는 그런 개인의식의 발달단계로서 몸, 마음, 영의 수준에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읽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읽겠습니다. 제출했던 것을 캐넬버가 자성분면에서 말하는 개인의식의 발달단계로서 몸, 마음, 영의 수준에서 말하는 영성은 다원주의적 종교관념으로서 기독교의 영성 개념과 분명한 차이가 있고 캐넬버는 인도의 초월적 영상 등 동양적 종교성의 영향력 아래서 인간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 전제한 동양적 전통적 효의 의식적 특징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통한 서양적 현대적 효의 개념과 대립점을 논의함을 조심스럽게 피력해본다. 이러한 피력은 자상분면의 혼과 영에 이르기까지의 의식 스펙트럼으로서 절대자폐 홀로선 나 자신과의 문제를 포함시키고 이를 개인적 내면적 효에 적용하여 모든 현대적 효 의식의 근원적 원천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성경적 효 개념과 혼용 또는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일종의 항적 기울이다. 필자가 서론과 2-1-나에서 전통적 효와 새로운 효라는 제목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가정윤리의 효와 대비한 기독교의 사랑과 십계명의 효, 자유와 평등의 윤리로서 성경적 효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치유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간과되지 않아야 될 부분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항문적 기울이지 이 이론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조심스러운 피력이 단순히 종교적인 관념의 체를 가지고 필자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애둘러 밝히는 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앞에서 기독교의 효를 현대적인 효의 어떤 대표적인 성경적 효인 것에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고 또 뒤에 그 실천 방안으로 성경 치료를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캐넬버의 이론을 얘기하면서 영성이라는 이야기 또 영적인 차원 계속 이것들이 그 효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과 캐넬버가 얘기하는 영성이 같다고 오해하거나 또 혼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비율을 밝히는 것입니다.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토론은 네 분의 발표 무대에 공유된 것인데 이거는 시간상에서 그냥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때 좀 원고를 드리지 못했지만 나중에 받아보신다고 알고 있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거의 생략하고 꼭 필요한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입니다. 첫째, 오늘 발표된 4편의 글에는 공통점입니다. 1. 발표자들은 모두 노인 세대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전제하면서 현대적 관점의 효와 효실천을 모색하고 있다. 2. 발표자 모두 현대적 효에 대해 조화의 관점을 취하고 있고 3. 문봉수, 김종두, 김동균 교수 모두
표의 의미를 한자 형태에서 찾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늘 글들을 얘기합니다. 4. 문공수 김정수 교수는 사회적 효, 국가적 효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였고 이승재 교수도 사회적 효 용어를 사용하였다. 5. 문공수 교수는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해 또 이승재 교수는 노인 복지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국가적 정책을 논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면이라며 6. 이승재 교수가 말하는 정통적인 효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현대사회 노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효는 김덕균 교수가 말한 효는 하나, 표실천 방법은 여러 개가 내용상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공통점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효 전문가들이 또 효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동일한 문제의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창의적이면서 다양한 전문 분야별 융복합적 시각으로 이루어지는 효 연구가 절실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오늘 발표된 4편의 글에는 차이점이 있다. 1. 문봉수 교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김종도 교수는 효행 장려법으로 줄여서 사용하며 김덕근 교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효행법으로 표기 후 효행법을 사용하고 있다. 2. 김종도 교수는 4-1-3에서 노인 세대의 문제로 상고, 경고, 빈고, 고고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승재 교수는 2-1-4에서 기대순위 운영장에 대한 역할 상실의 문제를 더하여 4고를 설명하고 있다. 3. 이승재 교수는 노인복지법 26조 경로 우대 대상자를 참고한 서술에서 노인복지 대상이 되는 65세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상 65세는 노인의 기준 연령이며 기초연금이 매달 지급되는 대상의 연령이다. 실제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복지 사업의 대상이 되는 연령은 50세 고령자 기준부터이고 55세부터는 조기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수령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62세부터는 소득보장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한 대상이다. 이 내용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기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는 김덕균 교수는 오늘 발표한 데서 효를 연구 교육함에 있어 용어상 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 등 핵심적인 내용의 표기에 효 연구자 또는 효 교육자들이 학위할 수 있는 동일한 영어, 줄임말 포함하고 보편적 영어, 포괄적 영어, 수치들이 필요하며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노력은 용어상 혼란을 피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서 가지게 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1번, 현대적 효를 소개하고 추구하면서도 학문적, 철학적 근거와 실천의 이론적 배경은 대부분 학문학 전전이나 문구들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과거의 효 또는 전통적 효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는 현대사회 또는 젊은 세대를 걱정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효에 대해 거리를 느끼거나 효에 관한 오해와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승재 교수의 노인청 신설 제안은 제안의 목적과 별개로 세대 명칭 사용으로 인한 제한 상황과 반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청 신설이 추진될 경우 중장년청, 청년청, 청소년청, 어린이청 등 모든 세대별 지원청 신설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노인청 신설 자체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령별, 세대별 기준보다는 제한하는 사안과 목적에 맞는 좀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기관의 명칭 또는 용어를 사용한 수정된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다른 점들,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빨리 말씀해 주셔서 다 받아서 기록되고 가능한 것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선 이제 플로에 계신 분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손을 먼저 들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네, 이거 네. 제가 어머니 토론자. 네. 그 토론자인데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안 하기로 돼 있었어요. 안 하기로 했었는데
앞에서 이제 발표자분들이 다 끝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론자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주셨을지를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한 의도로서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서, 그 플로어에서도 그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것이 준비된 거는 지난 8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처음에 의도된 바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그렇게 제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제가 개입을 안 하려다가 이제 하는 이유가, 표가 지금 5천년을 연면이 기복을 갖고 성행하기도 하고 퇴행하기도 하고 이어왔습니다. 게다가 2000년도에 와서 우리 최승규 중장님께서 학계를 만드시고 효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죄송한 표현으로 벌떼처럼 효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요, 효는 다 그냥 죄송합니다. 지네들이 하는 데에다 갖다 그냥 갖다 붙이는 껌딱지지 효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지 않더라는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어서 잠깐 마이크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효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고 가면 우리 성사표 대학만이 아니라 효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논의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노인청에 대한 이야기들은 황유수 박사님 교수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승재 박사님을 같이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해서 도전적으로 노인청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노인청은 노인회에서 만들거든요. 노인회에서 노인청을 만들면 그거는 노인청입니다. 그런데요, 노인청을 제 말이 좀 이상하죠. 노인청을 효의 관점에서 만든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고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담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갖고 우리 학회에서 효행장려지원센터에서 효문화진흥원에서 노인청을 만든다고 할 때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 왜? 효의 철학과 원리를 가지고 노인청을 만들었을 때와 지금 노인 회 중심으로 모이시는 어른들의 각오는 뭐예요? 내 거 내놔. 내 밥그릇 챙겨놔. 그래서 공무원들은요, 노인들 오시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뒤에서는 기피합니다. 제 숨겨져 있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 못 드리겠는데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연이어서 인천에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효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교육감의 공약 때문에 그런데요. 교육감의 어떤 정책을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 저희 효행센터에서 학교에 효교육을 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정말 성의 있는 선생님 5분, 10분 정도만이 저희를 초청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제한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이 효교육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갖고 접근을 하니까요. 이틀 만에 마감을 해버렸어요. 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용량이 끝나서 하루 두 번째 날 아침 되니까 350개 학급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이제 10월, 11월, 12월 습대 동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내년으로 미뤄놨는데요. 이것처럼 국가 정책 혹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방침에 의하여 진행됐을 때와 그냥 곁다리로 가서 하나 했을 때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아직도 교육청도 아직은 곁다리입니다. 아직은 곁다리인데요. 올해 이제 그 성과를 갖고 내년에 얼마만큼 더 확장시킬 거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겠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문화, 효행, 장려는 결국 교육하는 거와 지원하는 것. 법에도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나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분들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청이 아니라 효 지원청이 맞는 거겠죠 사실. 그런데 그걸 감히 아직은 이야기를 꺼낼 엄두가 못 내니까 노인청을 통해서 노인청에서 아까 황교수 교수님 말씀 주셨을 때 정말 공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 노인분들이 나서셔서 효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꼼짝없이 하죠. 그런데 노인분들이
복지에 대한 정책만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효의 철학 원리들이 첨가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지금 여기도 지금 박사반 선생님 계십니다만 저하고 이번 학기에 중용을 갖고 쭉 보셨어요. 그래서 중용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중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용이야말로 효의 철학과 원리가 있는 아주 고귀한 고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그것을 지금 우리가 너무 천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국회의원들한테 뭐 이거 좀 너무 오버하는 얘기가 필독서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효학회에서 효행센터에서 효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뭐 말씀하다 보니까 이게 그 말이 밥을 말로 벌어먹는 사람들 보니까 말을 자꾸 하게 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보다는 오늘 말씀 나오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질문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진행하시는 거에 조금 한번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분 발표하신 분들이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서 여러분과 우리 함께 공유한 내용이 오늘 이 프로스팅을 다시 고쳐진 것을 갖고 저희가 인천시장님께도 물어드릴 거고요. 또 기회가 되면 복지부장님께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탄탄한 자료를 갖고 효가 그냥 연례적으로 하면 효가 좋은 것이요. 효가 살면 나라가 이러한 답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자료들을 좀 고안해냈으면 하는 기획 의도였습니다. 그 기획 의도가 지금 200% 이상 된 것 같아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중간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냥 질문 안 받고 그냥 일단 먼저 한번 답변 듣고 들으시면 또 괜찮아요. 질문을 듣고 발표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데 글쎄요, 효과음을 학술대로 보였지만 그건 어찌보면 참 일상생활에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플레이에 계신 분들 학문적으로 박사님도 계시고 또 실제 생활 속에서 느껴진 여러 가지 의료에 대한 궁금증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끌어 주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시간 되는 만큼 들을 거고요. 들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 앞에 발표하신 교수님들이 잘 들으셔서 자신의 발표에 해당하시는 부분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전체 오늘 인터뷰를 말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손 들고 계신 성명선이 해주시고요. 네, 박사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분은 일로 오세요. 일단 발표해 주시고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신 모든 토론자 앞을 보고 지금 왜냐면 방송 시스템 때문에 1점짜리 앉으세요. 들어오세요. 왜냐면 자료를 조금 확보해 놓으려고 했어요. 네. 앉아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 청소년연대 인성자라는 성향표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걸 들었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앉아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론적인 것보다 아까 실사하고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많이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적인 이론을 이야기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적인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좀 볼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들려요. 마스크. 학교 교육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관에서. 근데 사실 관 주도적인 것도 좋아요. 근데 실제 학교 가면 저희의 내실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 지도사 받았다, 효 교육을 공부를 했다,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현대적인 그 그룹에
맞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강의가 미리 준비되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노인척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TV에서도 보통 65세 고령 백신 맞아야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65세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노인이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노인정보다는 효문화 진흥원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기자로서 취재를 갔는데 시청에 가니까 노인복지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효하면 노인이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생각되나요? 그래서 저는 노인청 아까 다시 효지원청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가족 속에서 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효가족청. 다음에 1번 문봉수 교수님 하셨는데요. 노인 세대 정보. 저는 현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한테 스마트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싫대요. 어려워. 왜? 쓰임새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교재를 찍어요. 받아쓰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책 덮으세요 하고 받아쓰기를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실제 또 자녀들도 부모한테 말하기를 그렇다잖아요. 엄마 아빠 이거 스마트폰 사용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 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IT 교육 그 이면에 자녀 교육에 먼저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효에 기초한 국가적 현안 과제인데요. 거기에서 실사하고시 정말 프로그램 필요해요. 제가 학교가 초소년 수업을 받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부모 싫어요. 부모한테 찾아가면 안 받아들여요. 또 교도소 가서 인상관을 하거든요. 그 교도소에 가서 뭐라고 해요. 따라서 실사고시에 정말 그런 교육이 되려면 우리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도 갖춰져야 되고 또 이미 불편한 상황에 놓여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38쪽에 보면은 효에 기초한 출산 장려 정책 추진 몇 줄 있어요. 그리고 효에 기초한 고령화 대책 수립. 이제는 정말 이 정도의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가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확실하게 연구해서 들어가서 효의 어떤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탬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좀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학교에 성평등 그런 애관 교육을 가고 있는데요. 할머니나 엄마 아빠가 자녀의 방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들어가나요? 네, 다 아시죠? 노크. 그러면 저희의 효에서 가족관계에서 노크라는 게 얼른 와 닿나요? 아니잖아요. 네, 노크. 또 할머니가 왔어. 반가워. 내 손 좀 안아보자. 그냥 안을 수 있나요? 손주가 싫어하면 못 안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우리 효 교육 도구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돼요. 근데 효문화진흥원에서 발간된 책자들은 아직 그런 책자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유적지 거기에 관계되는 해설이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감정적인 단어보다는 그냥 객관적인 거. 이렇게 해서 흔히 나오는 할고 단지였다. 그냥 그 정도. 그리고 그 책을 보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근데 그걸 보면서 유적 탐사를 한다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할아버지 단지 했어.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 손수매야.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죽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효동화도 새롭게 각색돼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따가 발표하실 분들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분 최진순 박사님. 네, 질문 자리는 여기다가 하시니까 여기 오셔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여기 이렇게 발언하게 될 수 있는 걸 영광과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성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 플러스 러브 리더십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성교육을 2010년경에 법제화하려고 한참 할 때 국회에서 참여해서 발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플로였어요. 그런데 여기 그럴 때 그 즈음에 제가 이 인성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봤을 때 여기 성산 효대학원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양해 바랐는데 그때 제가 멀리서 볼 때 야, 효 운동, 효 가르치는데 참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저 멀리서 볼 때, 저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다가 기회가 돼서 이제 학교를 직접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올래라가 아니라 본문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나도 이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하고 싶다 하는데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여러분 앞에 한마디 하게 되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효사랑이라고도 하고 우리 학교의 효에 대한 이야기는 하모니 7가지 사랑 다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HY 효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효대학원, 적어도 효대학원에서 말하는 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시간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는 경우도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다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스스로 한번 구들여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효의 문제는 실천의 문제를 굉장히 지금 우지시하고 있잖아요. 실천이 되려면 모든 원리상, 우주상의 원리상도 이 작은 원리상 그 격차가 있어야 됩니다. 저 죄송한데요. 요거 관련된 얘기들만 하시죠. 요거를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1분만 하겠습니다. 네, 그 격차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에 여러분들이 격차가 없기 때문에 그 실천이 아닙니다. 사랑을 여기 왔는데 사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과 다른 것을 배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자리에 가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실행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가? 분명히 핵심은 효대학원의 핵심은 사랑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격차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한 질문 겸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